모두가 떠났다. 들끓는 가슴으로 나라 잃은 서름을 노래하던 시인도, 전쟁의 폐허 속에 동심을 노래하던 음악가도, 찬란했던 청춘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진 채 그대로 멈춰 있다. 멈춰진 채 잊혀지다. 끝내 무너지려 한다. 그때의 아름다운 그 말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 한때는 대구 최대의 서점이었던 무영당. 암울한 시대에도 시를 쓰고 소설을 썼던 빛나는 청춘의 기억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문학이 다 무슨 소용일까 싶던 전쟁의 한가운데 울음을 삼키며 그들이 남긴 숱한 이야기가 70년이 지난 지금 잃어버린 우리의 언어를 되살려낸다. 그 어떤 삶의 순간도 무너뜨리지 말고 지켜내라고 그들이 다시 말을 건넨다. 다시 6월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70년 전, 그날도 하늘은 오늘처럼 쨍하니 맑았을까. 싱그러움 속에 전쟁의 내음이 묻어나는 아픈 6월.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던 대구 문학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은 이곳. 대구 문학관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대구 문학 살아 대문사 화이팅! 대구 문학의 봄은 우리가 차리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승에 진출한 두 팀의 진검승부. 대구 문학 황금기를 두 발로 걸어보는 문학 퀴즈 대결이다. 1950년 6월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남하를 하게 되죠. 피난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낙동강 전선 그래가지고 대구하고 부산만 남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있던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어떤 문인 예술가들이 이제 갈 곳이라고는 대구와 부산밖에 없었죠. 그런데 부산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대구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당시 당대의 어떤 유명한 문인 예술가들은 다 대구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문학의 어떤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대구 문학관이 있는 이곳 향촌동 일대는 전쟁 직후 대구 문학 르네상스 시대가 화려하게 펼쳐졌던 역사적인 현장. 오늘 두 팀은 장소 찾기 지령을 받고 당시 문인들이 머물렀던 5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해설사를 만나 퀴즈를 풀면 각 장소별로 최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어가 2개씩 주어지고, 이렇게 획득한 10개의 시어를 조합해 어떤 한 편의 시를 먼저 완성하는 팀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 70년 전 대구 문인의 발자취를 조차 찾아내는 시어들. 상금 100만 원이 걸린 문학 퀴즈 대결이 시작됐다. 1950년대 대구가 전선문학의 중심지가 되기까지 대구에서는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문학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에 왕성하게 발행된 문학 동인지 활동이 주요하게 되는데요. 봄! 네. 정답! 죽순! 아쉽습니다. 정답은 거화다. 시대를 밝히는 횃불이란 뜻의 문학동인지 거화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 그대로 한국 100년 문학사의 시원을 밝힌 우리나라 최초의 프린트판 동인지다.
1917년 당시 학생 신분이던 대구 지역 4명의 청년들은 일제강점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인지를 펴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1920년대 수많은 동인지가 한국 문단에 뿌리내리게 됐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은 거화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 문학관에서는 거화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동인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은 남아있는데 한국 문단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 동인지를 발견할 수 없어서 당시에는 책 없는 책 전시를 하게 되었던 거죠. 대구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문학적 자산들이 많습니다. 특히 1950년대 대구 문학은 상당히 빛을 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흔적을 찾아 떠나는 이 문학 퀴즈가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풀기 퀴즈로 코스가 결정됐다. 대학생 학보사팀은 안타깝게도 가장 먼 장소부터 시작하는 비운의 코스를 자진 선택했고 독서 토론팀은 가장 가까운 문성당에서 시작해 무용당으로 이어지는 행운의 코스를 얻었다. 몸풀기 퀴즈로 기선을 제압했으나 초반부터 헤매게 된 대학생 학보사팀. 어디로 가야? 근데 거기 식당 간판 있고 열리나? 야, 흘렸던데. 우리 건너야 되는 것 같은데, 걔? 청춘들 정신줄 놓게 하는 이곳은 70년 전만 해도 가장 번화가였다. 우리가 우체국을 찾아야 돼, 아까. 근데 여기서 서쪽으로 가라가면. 자, 이제 서쪽이 어디 어떻게 할까? 이게 없는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얘가 이쪽. 그럼 저쪽 이쪽. 초장부터 고구마 5만 개는 먹은 듯 답답하고 험난한 여정이 이어진다. 여기다, 바로. 여기라고? 누구도 몇 개나 했잖아. 깨진 유리가 있어야 돼. 유리가 멀쩡한데? 정말 멀쩡한데? 장소 지령지에 적힌 대로 오래된 백화점 건물을 찾아야 한다. 나 이거리 처음이야. 여기 처음이세요? 근데 저기 문구센터가 있긴 한데. 이 골목 자체를 처음 오는 거예요? 이 골목 자체를? 네. 네. 동성로는 자주 다니잖아. 네. 동구? 근데 동성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인데. 그렇다. 이 시대 청춘의 메카 대구 동성로에서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닿는 곳. 하지만 도심이 변화하면서 변방인 듯 밀려나 젊은이들에겐 그저 낯선 세계가 됐다. 한번 저기 살짝 올라가야지. 저기 높은 건물이 아닌가?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라서 크진 않을 텐데. 그건 한 5층 정도 되지 않았을까, 백화점이니까. 여기 맞는 거 아닐까? 괜찮아. 건물 방치돼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예 방치돼 있네. 유리도 깨져 있고. 유리 어디 깨져 있어? 긴가민가. 그 옛날 백화점이었을 것만 같은 포스가 풍긴다. 찾다. 간판이 없어 마련해둔 장소 깃발 드디어 찾았다. 찾다. (1923년) 대구 최대의 서점이었던 무용당. 당시 일제가 금서로 지정한 좌익 서적이나 러시아 소설도 구할 수 있었던 이곳은 이상화, 현진건, 백기만, 윤복진 같은 쟁쟁한 청년 작가들이 문화를 향유하던 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절에도 서점 사업이 번창하면서 점차 백화점으로 확장했는데 당시 일본인 1세기던 백화점 사장 중 유일하게 조선인이었던 이근무는 수익의 일부를 헐어 청년 작가들을 후원하곤 했다. 이곳 무용당은 1923년 처음에는 서점으로, 문구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26년 1월 동아일보에 보면은 지방 소식란에 대구의 독서열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죠. 지금은 요새 베스트셀러 1위, 2위, 3위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당시 최고 인기작이 바로 지새는 안개란 책이었답니다. 지새는 안개는 누가 지었는? 정답, 현진건. 오, 맞습니다. 잘 맞췄어요. 여기 문성당 아닌가? 문성당 맞아요. 맞죠? 한편
정기적으로 모여 수많은 책을 읽었다는 라이벌 독서 모임팀은 출발이 순조롭다. 20년 책벌레 연륜이 있어요. 장소 지령만 딱 봐도 답이 척 나온다. 아까 우리가 차를 마셨던 곳에 가서 잠깐 물어보면 되겠어요. 거기 게스트하우스라서 많이 아실 거야. 아실 것 같아요. 자고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다리가 안 아픈 법. 죄송한데 게스트 하우스 하시니까 저희 뭐 좀 물어볼게요. 여기 야구공 던지는 모습 모자이크 벽화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야구가 아니고 바로 밑에 대구 서적자리. 대구 서적자리예요? 여기 인쇄소하고 출판사. 예전에? 예. 그리고 이 벽화 하신 분이 네. 예전에 경북 애청회장 하신 분이에요. 애청회장. 예. 성함은 누군데? 유명한 서백이라고? 네. 그러면 여기 대구 서적자리인 거예요? 20m 가면은 20m? 감사합니다. 이 동네는 웬만한 상인들도 문화해설사급이다. 20m만 내려가면 20m 대구 서적자리 여기잖아요. 바로 여기 이거잖아요. 여기네. 이거죠. 그야말로 일사천리. 방황 한 번 하지 않고 뚝딱 첫 번째 장소를 찾아냈다. 그러면 여기서 깃발 어디 있다고 했는데? 깃발?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성당 잘 찾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945년 해방이 되죠. 네네.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어 책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 글로 첫 번째 교과서부터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구 최초의 건물 아주 멋지죠. 예.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이 타일 벽화는 당시 30대 화가였던 서석규 화백의 작품이다. 해방 이후 모든 책이 1어에서 국어로 바뀔 것을 예측한 출판사 주인은 1950년대 후반까지 이곳에서 교과서와 잡지, 문학서적을 출판하며 한국 전쟁기 특수를 누렸다. 이후 원양어업까지 진출한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은 먹어봤을 참치 회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전쟁이 50년도에 일어났고 52년도에 이제 출판사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서적들을 많이 간행을 했죠. 주인용 사장이 당시 피난 와 있던 문인들의 시집이라든지 소설집 같은 작품집을 지금 문학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출판을 담당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인쇄소는 합진 인쇄소라고 그 장인 어른이 이설주 시인이죠. 이설주 선생이 인쇄소를 맡아서 운영을 하셨고 우리 대구 문학이나 한국 문단에 끼친 영향은 아주 큽니다. 문성당 인쇄소. 그 당시에 뭐 인문 교양서적, 문학 잡지 또 교과서까지 많이 찍어서 굉장한 어떤 판매 부수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축적된 뭐 자본이랄까요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그게 요즘 사조 산업이 됐죠. 벽화 좌우로 책장을 연상케 하는 70년 전 출판사 건물은 문화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주인장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좋은 글을 쓴다 해도 책으로 펴내기는 힘들던 전쟁 직후 지역의 많은 문인들은 이 출판사를 통해 독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 유치환은 통영 출신이지만 대구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거든요. 1954년에 대구의 대표 출판사인 이곳에서 그의 대표 시집 중에 하나인 이 시집을 출판했어요. 이 시기가 다른 두 권의 기도가와 행복은 이렇게 오더이다 라는 합본으로 시 낙하 외에 113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시집을 했거든요. 그 시집 이름이 뭘까요? 청마 시집. 맞습니다. 청마 시집. 잘 맞추셨어요. 예, 자 1단계 퀴즈 통과했습니다.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맞아가지고 키워드로 맞춰서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어봐 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LTE급 속도로 두 개의 시어를 획득했다. 이상화의 책? 이상화?
다음 또 코스로 가셔야 돼요. 네. 다음 미션지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미션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향촌동의 교공자를 불렸던 구상시 출판에 걸려진 꽃자리. 꽃자리. 정답. 다음 퀴즈 장소는 꽃자리 다방이다. 장소 지령만 보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각 알아채고 초스피드로 전진하는 독서 모임팀. 한편 어렵사리 무용당을 출발한 대학생 학보사 팀도 일단 가긴 가는데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근데 이쪽으로 매일 이렇게 지나다녀도 이런 거 있는지 신경 안 쓰고 다니잖아. 그리고 나는 우리가. 대구 서적에 저 그림이 그렇게 저기 다방이 몰랐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보석 같은 곳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조금만 찬찬히 둘러보면 어디 이래? 문학책 속 글로만 만났던 문장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나? 안 쓰는 건물 지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는 바로 이곳. 한국 전쟁 당시 전시 문단의 중심이었던 문총 구국대가 있던 곳이다. 전쟁의 포화 속에 나무로 피난온 문인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예술가로서의 동질감을 나누던 것. 당시 감나무집 식당은 종군 문인들의 합숙소나 다름없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고향이 어디고? 댁도 난리통에 대고 온 기제. 함경도 원산이 고향입니다. 아이고 고향. 6.25 그 발발 직후인 1950년에 6월 27일 바로 이틀 뒤죠. 전국 문학단체 총연합회 비상국민전선대가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며칠 뒤에 후퇴하면서 대전에서 문총구국대를 정식으로 결성을 해서 그 대장을 김광섭 시인, 성북동 비둘기로 잘 알려진 그 김광섭 선생이 구국대 대장을 하고 우리 경북 출신인 조지훈, 박목월 그리고 전국의 박두진, 박계주, 박영준, 장만영 선생 그리고 구상, 정비석, 최태응, 장덕조, 최정희, 김윤성 쟁쟁한 문사들이 전부 참여하셔갖고 활약을 했습니다. 7월 5일에는 대구에서 대구 경북 그러니까 경북지대 문총구국대 경북지대가 결성이 되어서 시인이자 전 국회의장을 하셨죠. 이 효상 선생님이 구국 그 지대장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당시 대구는 전선 문학의 메카였다. 밀리는 전선을 따라 전쟁통의 삶의 공간을 잃고 가족을 잃은 문인들은 총이 아닌 펜을 든 전사가 되었다. 자신의 문학과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모진 현실 앞에서 기어코 써내려간 종군 문인들의 뼈아픈 문장들은 최전선까지 배포돼 수많은 장병들의 심금을 울렸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 죽을까 염려하시던 자식은 살아왔는데 원수가 돌려준 아버지 세간 안경과 면도만이 돌아와 있다. 어머니는 아직 짓밟힌 고향에서 소식이 없다. 30을 넘어서 비로소 깨달은 내 육친애의 사랑이 아랑곳 없음이요. (70년이) 지난 후 그 아픔을 기억하는 또 한편의 시가 이 골목에서 쓰여졌다. 우르르 내려와서 대책이 없어졌지. 문총구국단에라도
종군 작가단에라도 걸쳤지. 구호품을 타서 연명하던 문학사요. 마혜송, 조지훈, 박두진, 박목을, 김동리, 최인우, 서정주, 유주현, 양명문, 오상순, 전숙희, 황순원, 최정희, 김윤성, 김송, 김팔봉, 구상, 정비석, 최태응, 유치환, 이호우, 전봉근, 김종삼이 향촌동에서 우글거렸지. 뽀얗게 흐린 술잔을 들었지. 생은 기어이 자부담일 뿐인데도 문인들은 늘 외상을 그었지. 말로만. 현란한 외상의 문학이었지. 난로도 없는 사무실에서 쓴 종군기여, 전선시첩과 전선문학의 바랜 표지여. 어린이 베개를 뜯어 그 속에 좁쌀로 죽을 쏘아 먹으며 박두진은 떼약볕에 기진한 채 시집 5도를 냈지. 당시 전국 문인들의 피난처였던 대구 향촌동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한 권의 시집으로 태어난 것이다. 향촌동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대구의 기억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공간인 만큼 특별한 정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서들, 그 특별한 공간의 어떤 그 특별함, 이런 것들을 제가 뭔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한 권의 시집이 된 게 아닌가. 조지훈 선생이 술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 술자리에는 늘 같이 끼어 있었고 상당히 성격이 호탕했다고 합니다. 조선조 시대의 선비기질 같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호탕하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석을 이렇게 주도해가는 그 주흥을 주도해가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또 꽃이 피어나는데 그 꽃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조지훈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전통적 정서라고 할까, 이 단아한 그 율조, 그 미감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것보다는 그걸 역으로 아름다운 그 언어로 드러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장미가 있는 것이면서 아름다운 어떤 그 미학의 한 모습이랄까. 향촌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구상신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또 외모부터 굉장히 용모가 좀 귀공자답게 생겼죠. 그래서 별명이 이제 향촌동 귀공자다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아주 그 문학적인 감성도 뛰어났고 또 성품이 또 아주 인품이 고매하신 분이어서 그런데다가 또 돈도 많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외관에 이제 정주를 하고 계셨는데 그 부인이 이제 병원 개업을 했습니다. 부인이 의사였어요. 그 당시 6.25 때 의사 같으면은 뭐 의사가 몇 명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도 있고 하고 또 이 경제력이 있는 데다가 또 굉장히 이분이 인맥이 두터웠어요. 인맥이 두터워서 군부 내에도 많은 장성들을 알고 있고 그때 매일신문, 영날미모에 다 뭐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신문사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또 그 당시에는 효성여대죠. 지금은 대구 가톨릭 대학입니다만 효성여대 교수로도 강단에 서고 그러다 보니 그분이 어떤 그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가난하고 참 어렵고 외롭던 그런 문인 예술가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젊은 문인들이 뭐 가난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질녘이면 이제 막걸리 한잔 하려고 이제 향촌동 이 골목을 서성거리는데 돈이 없으니 이 집에 좀 빚금 보고 저 집에 혹시 선배라도 있나 이 집에 빚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구상 선생하고 마주치게 되면은 구상 선생은 뭐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좀 맥주집 이런데 양주집, 고급집에 이제 출입을 이제 했는데 그 구상 선생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구상 선생이 고개를 끄덕해져요. 그러면은 그 술집 주인이 아는 거예요. 아, 구상 선생이 고개를 끄덕했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술을 줘도 되겠다. 그날은 아주 막 풍성한 바카스의 향연이 펼쳐졌다. 이제 그날은 아주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날이죠. 뭐 그런 식으로 많은 젊은 작가들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삶과 문학이 어떤 일치했던 어떤 실천적 휴머니스트였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 전쟁 후에, 전란 후에 참 전쟁 후에 뭐 온국토가 마찬가지지만은 그 황량한 어떤 대구에 어떤 낭만의 씨앗을 뿌린 그런 분이었다. 나 이장수 성인택 어디서 오래된 것 봤어? 같지 않아요? 우리 자료 조사할 때 봤잖아. 아, 그래요? 그렇다. 지금은 어째 좀 민망한 모습이지만 향천동의 귀공자 구상 시인이 묵었던 여관이었다. 여기 화울 여관이네. 여기가 허리야. 그 당시 서양식 침대가 있던 최고급 여관. 시인이 외관에서 대구로 오는 날이면 수많은 예술가들도 이곳을 들락거렸다. 구상훈이랑 이중섭화가 마을송이 같이 묵었다는 자주 거기잖아. 이용한 호텔급 여관. 여기구나. 여기였어. 성인택이네 세상에. 지금은. 대구 문학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시인 구상. 그는 전쟁에서 피폐해진 예술인들의 후원인을 자청하며 끝까지 대구에 남아 한국 문단을 지켜낸 시대의 등불 같은 존재였다. 사실 참 궁핍하고 배고팠던 시절이죠. 그리고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런 시절이고, 뭔가 한 곳에 붙박히지 못하고 떠돌던 어떤 그런 시절이고, 수선하고 불안하고 이런 시절인데, 근데 그런 어떤 그 시절이 그 문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극제가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의 어떤 그런 그 문인들의 어떤 그 풍경들은 대구 문학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 셈이죠. 대구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변방의 문학으로서 이제 그 활동을 했는데, 그 6.25 사변이 일어남으로써 피난 문인들이 모여들고 하면서 전국의 그 중요한 문인들이 대구에 집결을 하게 되고, 이른바 그 대구 문단이 전국 그 중앙 문단의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대구 문학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고도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그 작업을 하는 문인들로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 뿌리가 바로 그 50년대 초반에 그 피난 문단 시절의 어떤 그 경험, 기억, 이런 것이 그 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 문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 또 하나의 인물. 시인 이윤수는 자신의 시계포를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내어주며 해방 이후 국내 최초의 문예지 죽순을 펴냈다. 죽순의 원래 명칭이 죽순 시인구락부였습니다. 그때 1945년 10월 서구 이윤수 선생에 의해서 죽순 시인구락부로 창립이 되고, 1946년 5월 죽순이라는 시 전문 월간지가 창간이 됐죠. 그리고 그 터전은 오늘날 서문로 32번지인 명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금당은 전국에서 온 피난민이라든지 또 문인들의 교류와 그다음에 또 접대하는 또 피난 생활을 안내하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순은 바로 대구 문학이고, 전시회는 한국 문학을 대변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해방 직후부터 전쟁을 겪는 그 폐허 속에서도 글이 가진 힘을 굳게 믿었던 그는 천생 시인으로 살다 갔다. 죽순 찝는 날은 금방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참 자기 업을 접어가면서 뭐 등사지로 끌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 책을 내고 또 돈이 없으면 또 뭐 좀 독자를 찾아가서 좀 돈을 좀 구해와서 또 책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서점에 팔고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가시가 그렇게 넉넉잖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대요. 그런데 그분이 좀 이 문해지를 지고 그까지 갔다는 정신이 대단한데 앞산 수련도에서 아침 조깅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비가 그 전쟁기념관 앞에 앞산에 대덕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름대로 어떤 죽순이라는 걸 굉장히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다고 봐요. 그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털어 펼쳐낸 그 지면에는 국내 최고의 작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에 1950년대, 60년대 가장 화려한 문단활동 하는 사람은 죽순을 거쳐가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때는 뭐 김종길,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뭐 김춘수, 유치한, 김상옥, 시조신한 이영도, 이호우 이런 분들은 여기가 가장 좋은 작품을 줄 정도로 죽순을 좀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꽃의 시인 김춘수 씨라든지 기천 시인 천상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일 최초의 작품을 죽순에 실었다. 그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가장 큰 뿌리를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전쟁 직전인 1949년 종간호까지 총 12권이 발행됐다. 당시 죽순 시인 구락부는 동시대 시인들을 발굴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시인들을 기리는 사업에도 매진했다. 해방 이후 국내 최초의 문학비인 이상화 시비를 세운 것도 바로 이들이었다. 세상이 험할수록 시대는 시인을 필요로 했고 잠시 멈췄던 죽순의 후예들은 1979년 복관호를 발간하며 지금도 시인의 안부를 묻고 있다. 제가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죽순의 안부. 춘수 형님 통영 동백이 삐딱하게 붓다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충무 바다는 무의미하게 출렁이고요. 상병 형님은 양지촌에 앉아 술주전자가 찌그러졌다고, 막걸리 맛이 찌그러졌다고 목요사를 나무라면서 소풍놀이 끝낸 맛이 좀에는 시고 좀에는 달달하더네요. 영도 누님은 청도에 복사꽃 자지러지게 피었다네요. 청마타고 오는 유치와는 아직도 오지 않고 꽃초롱 동동 복사꽃 다 진다고 야단이네요. 오늘은 서구 형님 명금당 문 닫고 죽순 찍는 날. 얘 누구 없소? 이 시계 좀 고쳐주소. 야, 이 양반아, 그 시계는 안 고쳐도 하루에 2번은 잘 맞는 명품 시계요. 나는 시방 죽순 키운다고 되게 바쁘요. 서구 형님 너털 웃음 담배 연기 무지개 피고 줄기고 든 죽순은 자꾸 키가 큽니다. (1950년대) 한국 문학의 지형도가 고스란히 새겨진 대구 향촌동.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이곳은 가장 빛나는 문학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 이곳에는 수많은 문학 다방들이 있었고 포성 속에서도 음악이 흐르고 시가 낭송되었다.
어깨를 부딪히며 걷던 좁디 좁은 골목은 또 얼마나 다정했던가. 스치던 눈빛이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다시 또 문학이 되던 곳.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은 그저 외롭고 쓸쓸하다. 그렇게 낡고 낮은 집들 사이로 향촌동의 보물을 찾아 나선 길. 거침없이 시대를 관통해온 보석 같은 길들. 마치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간 이 골목은 피투성이가 된 그 시대 예술가들에게 문학적 영감을 수혈해 준 곳이다. 지금 상황에도 저 다부동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젊은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고 총성이 울리는 그런 불안한 그런 어떤 시대에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좀 기적에 가깝죠. 그 당시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제 종군 기자들이 한국에 갔죠. 외신 기자들이 이 르네상스에 와보고 폐허에서 바흐의 음악이 흐른다. 1950년이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서울을 우리가 2번을 빼앗겼었어요. 그때 서울에 있던 박용찬이라는 호남 거부의 아들이 일사후퇴 때 피난을 와요. 피난을 오면서 트럭에다가 트럭 가득 레코드판을 싣고 옵니다. 레코드판을 싣고 와서 차려진 것이 르네상스 클래식 음악 감상실입니다. 이곳에 첫 번째 퀴즈에 나왔던 시인이 누구냐 하면은 전봉건 시인이에요. 전봉건 시인께서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제대를 하고 난 후에 여기 오셔서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나 월급 안 받아도 돼. 여기 와서 DJ 할게. DJ를 자칭하였던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 많은 문인 음악가 화가들이 오면서 그 어렵고 처참하고 폐허가 됐던 이곳에서 그냥 고민만 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뭔가를 해보자. 뭔가를 하는 게 가장 뜻깊게 남는 게 후학 양성이잖아요. 그죠? 네. 후학 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기관을 한번 차려보자. 이렇게 해서 대구의 대표 시인이었던 상하 이상하와 고을 이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상고예술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상고예술학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죠. 그렇게 하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상고예술학원은 서울로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예술대학인 서라벌 예술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대구라는 거예요. 그렇다. 여기가 바로 꽃자리였다.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시의 한 구절을 그대로 따서 이름 지은 꽃자리 다방. 그 19절대로 당시 시인들에게 이곳은 꽃자리였다.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향촌동 일대의 다방에서는 쉬지 않고 시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고 구상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초토의 시 출판 기념회를 연 곳도 바로 이곳이다. 분단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고자 했던 시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초토에서 15편의 연작시를 발표했다. 시인에게는 원고지가 되고 화가에게는 캔버스가 되었던 향촌동. 꽃자리 다방 바로 맞은편에는 시인 신동집이 클래식을 즐겼던 백록다방이 있었다.
지금은 현대식 호텔로 바뀐 이곳에서 화가 이중섭은 유명한 작품 소를 그렸다. 숨 쉬는 것도 사치라했던 문학인이 예술인이 하는 것들은 그저 배부른 얘기였던 시절. 화가 이중섭은 종이와 연필이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담배 은박지를 종이 삼고 못을 연필 삼아 수십 장의 은지화를 그려냈다. 전쟁, 고독,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눌 수 없는 마음들이 거기 담겼다. 당시에 경북여고, 아마 그 여성분들이 여고를 졸업했다는 것은 굉장히 일이 있답니다. 그 당시로는 경북여고를 졸업했는 어떤 그런 재색을 겸비한 미모의 두 분이 아마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인묵객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통용됐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음악은 르네상스, 차와 대화는 백록이다. 뭐 그런 말도 통용이 됐을 정도로 이제 다방이 아주 인기가 있었다. 1951년 이효상의 바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던 모나미 다방. 당시에는 보기 드문 그랜드 피아노가 있던 백조다방. 이육사의 시 청포도에서 그 이름을 딴 청포도 다방까지. 향촌동 골목은 예술가들의 피난처이자 안식처였고 낭만 어린 작업실이었다. 이렇게 대구 문학 퀴즈의 1차 대장정이 끝났다. 우리가 출력해서 공부한 게 의미가 없는 생각이에요. 없어. 진짜 다녀봐야 돼. 우리가 대구 사람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냈어. 너무 그냥 낯설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했지 한번 시간 내서 왔으면 훨씬 좋았을 거를. 아는 만큼 보이네요. 맞습니다. 책 속에서 조금 벗어나서 삶으로 좀 이렇게 다음에 우리 책방 모임 야외에서 네, 어때요? 통화 한번 해야 되겠다. 대구에 살았지만 여기 중앙로는 많이 왔죠. 여기 못 왔는데 막 와가지고 너무 뜻깊고 저희 지금 빨리 스케줄 맞추러 가봐야 돼요. 네, 저희 빨리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쪽에 있어. 지금부터 중요한 건 스피드. 10개의 시어를 모두 획득한 대학생 팀은 한시 앞비 최후의 문제를 풀기 위해 뛰기 시작한다. 언제 또 이렇게 1950년대 한국 문학의 화양연화를 이루었던 이곳을 마음껏 뛸 수 있을까? 탑시다 일단은. 네네. 뒤에 탈게요. 젊음에서 미치는 문학의 봄 팀은 택시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지금 조합을 하기 나을 것 같아요. 역시 타자마자 시어부터 확인한다. 저는 토성. 저는 초토의 시 같은 느낌. 초토의 시. 느낌 있고. 빙고. 지금부터 두 팀이 완성할 시는 구상 시인의 초토의 시다. 와. 무심히도 뭐로 흘러가고 북으로 흘러가고. 봄은 어디 있어? 우리 한 가지 봄은 어디 들어가야 돼? 획득한 10개의 시어를 조합해 먼저 시를 완성하는 팀이 최후의 승자. 이 시는 절대 안 잊어버리고. 나의 표정 써봤어요. 나의. 두 팀의 분주한 손끝에서 마침내 그 시절 전쟁의 아픔이 담긴 시 한 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포성.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와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혼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뜻밖에도 오늘 최후의 승자는 대학생 팀이다. 저희가 운동화만 신었으면은 더 일찍 왔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 들고요. 네, 사전에 아무 정보가 없어서. 네. 그도 그럴 것이 문학 우등생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였던 대구의 봄. 맞습니다. 르네상스요.
르네상스입니다. 이거 무용당이야. 무용당 가봅시다. 여기 이거잖아요. 여기네. 여기다. 맞다. 백룡다방. 예. 맞아. 우리 너무 쉽게 찾았어요. 너무 쉽게 맞았잖아요. 저희 애기들 기다려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 빨리 딱 물 풀고 가야 돼. 건너? 가도 돼? 걸면 안 되잖아. 횡단보도를 건너야죠. 단박에 알아보고 금방 찾아내고, 아니 도대체 왜 역전을 당한 걸까? 진짜 이거 17-7번지. 오케이, 출발. 17-1이다 그랬지 아까. 아니지. 27-3이랍니다. 그죠? 37-2번지인데. 조금 더 가볼까요? 정부에 여기 건물 앞에 정문이 어딨어? 이거 안 붙어서는데? 눈앞에 깃발을 뻔히 두고도 오직 건물만 쳐다보는 과도한 집중력. 여기여야 하는데. 안 되는데? 이 골목도 또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왔네. 와, 대구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많고 자, 하나, 둘, 셋. 여기가 대구야. 그놈의 타임머신 때문에 걸핏하면은 그 시절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과도한 감수성. 이런 아치형 문도 되게. 여기 작은 카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건물도 옛날에. 그야말로 문학 로드를 제대로 누렸다. 와,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 어머, 이게 무슨 꽃이죠? 주황색 꽃. 주황색 꽃. 맞습니다. 나무들이 좀 봐. 그늘은 시원하네요, 진짜. 우리가 여기 정시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여기 나가는 길 지금 없죠. 건너서 저쪽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코로나라는 아주 큰 팬데믹 속에서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분노도 하고 이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화도 내고 좌절도 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동네 투어를 하면서 골목 투어를 하면서 6.25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문학의 끈을 놓지 않으신 많은 작가님들을 보면서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승화시킬 것이 있겠구나. 제가 감히 그 작가들에게 비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비슷한 감정을 조금 느꼈기 때문에 오늘 투어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의식 없이 지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와서 르네상스에서 그 시대에서도 음악을 듣고 후학을 양성하고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본능의 극한, 그 본능만 쫓아 살 것 같은 그 폐허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꿈틀거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그때 그들이 살았다. 도처에 가득한 절망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오늘을 버티며 빛나는 언어로 누군가의 삶을 붙들고 시대의 희망을 붙들었다. 또 다른 전쟁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 얼굴들이 낯설지 않다. 책장 속에 묻혀있던 그들이 어깨를 맞댄 이웃의 얼굴로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이제 귀를 기울일 차례다. 무명 전사들은 지금 그래도 국립묘지에 묻혀 있지만 그때의 무명 시인, 무명 소설가들은 지금 이름도 작품도 어디에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도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이름은 그 당시의 무명 시인, 무명 소설가들은 몇몇 탁월한 대구에서 태어난 6.25 전란 속에서 한 몇몇 작품들은 오늘날 전후 문학의 확
확고한 자리를 박은 대구 출신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는 항상 우리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먹고 잠자고 살아가는 의식주 이상의 것을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그것을 지켜준 도시로서 영원히 남을 것이고, 제 자신의 첫 출간이 바로 대구 전후의 그 삭막한 문화불모지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꼭 증언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은 투병 중에 있지만 이 말은 꼭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 소대에서 셀프로, 제가 밖에서 촬영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생생하게 왜 저 사람이 병마와 그 투병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 대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소리 없이 무명전사들처럼 한국 문단의 텃밭을 만들고 시집 한 권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그때의 그 상촌동에서 시를 말하고 소설을 말하고 청춘을 말했던 그 사람들의 산실이 오늘도 고스란히 상촌동 거리를 지나가면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